영양가 없는 대화 좀 제발 좀 많이 남겨달라고. 영양가 없는 오늘 방송 너무 즐거웠어요가 네. 나 오늘 베스트 댓글이에요. 그러니까. 저만 너무 이렇게 클로징하면 아쉬우니까 두 분도 클로징을 좀 해주세요. 네, 라플 위클리를 사랑해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뭘 또 시작을 해? 아, 끝내야지. 뭘 또 시작을 해? 와, 네. 라플위클리 구독자 여러분, 저희가 드디어 약속드린 대로 첫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모두 여러분 덕분입니다. 이렇게 또 셋 다 정면을 보고 앉으니까 좀 어색한데요. 글쎄요. 맞습니다. 네. 그래도 오늘 뭐 15년 차 라이브 방송 경력에 궤도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럼요. 모든 걸 본인한테 맡겨달라고 했거든요. 시작부터 네. 요런 텐션으로는 안 됩니다. 라이브. 그래요? 어떻게 해야 돼요? 구독자 여러분 이거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밤의 최고의 선택 라플 위클리 라이브 중 환영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했어야 돼. 이런 커뮤니티 발성. 궤도입니다. 이런 발성을 해야 돼요? 이렇게 해야 돼요. 지금 텐션이 너무 떨어졌잖아 지금. 궤도님은 왜 앞에 앉아 있냐고 하는 거 좀 강퇴 좀 예, 좀 광태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지금 채팅창 관리가 안 되고 있는데 좀 더 뒤로 와요. 예, 지금 제가 사실 많이 앞에 가 있긴 해요. 의욕이 앞서가지고 지금 너무 앞에 가 있어요. 자, 여러분께서 트라이브 앱으로 라이브 방송을 어떤 주제에 맞춰서 하면 좋을지 저희가 여쭤봤는데 투표를 많이 참여해 주셨고요. 1위로 뽑힌 주제가 취미였습니다. 취미. 아, 좋죠. 아마도 다들 예. 하실 얘기도 많으시고 또 저희가 평소에 어떤 덕질을 하는지 맞아요. 궁금하셨나 봐요. 취미 이야기 마음껏 해볼 거고요. 두 번째로 또 투표를 받은 게 어떤 스타일로 대화를 나눴으면 좋겠느냐. 예. 뭐 심층 토론도 있었고요. 사연 상담도 있었고요. 그럴 리가. 가벼운 수다도 있었는데 역시 예상대로 가벼운 수다가 선택이 됐습니다. 역시 가벼운 수다다. 네, 무겁지 않게 네. 라이트하게 수다 한 판 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가벼운 거 최고죠. 세 번째로 예. 우리가 지금 저녁을 먹었는지를 또 궁금해하신 분이 계셨는데 굶으면서 할 수는 없으니까 살짝. 저녁 메뉴 추천도 받았는데요. 네. 대망의 1위는 피자와 콜라가 채택이 됐습니다. 역시 그렇습니다. 금요일 저녁엔 피콜로. 지금 우리하고 똑같이 예. 피자하고 콜라를 주문하시겠다는 분들 계시거든요. 근데 이거는 너무 좋은 진짜 아이디어 같아요. 마치 같은 책상에 앉아 있는 느낌. 네, 같은 같이 메뉴로. 같은 메뉴를 먹어서 하나씩 들 때 한 입씩 다 기가 막히죠. 자, 오늘 저희가 라이브 방송이니까 네. 평소에 보여드리지 않았던 비장의 무기를 준비했습니다. 진짜 항상 카메라 뒤에만 계시던 우리 라플위클리가 사실 저희 세 명은 제가 볼 때 한 4분의 1의 역할을 하는 것 같고 나머지 4분의 3을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저희 PD님이시거든요. 몸통이죠, 몸통. 맞아요. 네, 사실상 저희가 뭔 이야기를 막 해도 예. 막 던진 이야기인데 거기에다가 글쎄요. 너무 예쁜 영상, 적절한 화면을 붙여서 맞습니다. 한 땀 한 땀 공들여서 편집을 해주시는 PD님이 계세요. 네, 그리고 그 심지어, PD님께서 예. 진짜 찐 콘텐츠 덕후시라는 거. 맞습니다. 사실은 다른 것보다도 서브컬처의 진정한 덕후 곱하기 덕후, 열 덕후. 원래 스타일 이렇게 신경 안 쓰시는 분인데 오늘 이발하시고 머리 엄청 기셨는데. 파마하시고 아니 헤매가 아니고 오늘 스드메 한 것 같지 않아요? 여기까지? 진짜 근데 저희가 이렇게 계속 글쎄요. 뜻만 드릴 때 얼마나 궁금하실까? 지금 얼마나 그래서 궁금하실까? 피디님 지금 예쁘냐고 난리가 아니, 났어. 거기다가 궁금증 최고죠? 거기다가 두 손을 저렇게 다소곳하게 모으고 그러니까. 발발을 떨고 있는 걸 처음 봐. 와, 근데 저는 그냥 순배 계신 분이에요. 순배 평소의 계신 분. 모습 그대로 그냥 잠깐 앉으셔서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글쎄 약간 말이에요. 턱선도 갸름해지셨고요. 아니 준비 보니까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자, 울겠다. 빨리 좀 부릅시다. 우리 울겠다. 나와주세요. 네, 하피디님. 피디님. 야 오세요. 와. 안녕하십니까. 피자 피자 배달 오늘 오셨어요? 네, 준비했고 배달 오셨으면 그만 가세요. 제가 열게요. 네. 앉아서 네. 소개해주세요. 네. 바로 등장하자마자 쩝 남자네. 차은우 닮았다도 있습니다. 저희 구독자분들이 재치가 워낙 좋으셔가지고 아. 저도 이제 제작진이지만은 항상 댓글 읽으면서 빵빵 터지거든요. 아하. 우리 피디님께서 네. 특강에 그렇게 불려 다니신다고. 와 그러니까요. 이번에 너무 신기하게 대학생분들이 그 유튜브 컨텐츠 기획 관련된 주제로 네. 오. 누군가를 섭외하고 싶으면 유튜브에 어떤 컨텐츠 시리즈를 하고 싶냐 했는데 1위가 라플리클. 와, 진짜? 네. 파이아케 아니에요?
심창면 아니에요? 아니 라플리클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감사하게도 잠깐 가가지고 와, 근데 이건 이야기 진짜 의미가 있다. 아마 그 대학생분들이 여러 가지를 배우고 싶겠지만 썸네일 만드는 법 이런 거 배우고 싶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썸네일도 저희가 항상 고민을 많이 하면서 하는데 또 세 분이 잘 살려주시고 또 저희가 나름 고민을 많이 한 거를 또 구독자분들이 잘 알아봐 주셔가지고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하피디님하고 이제 제가 관계가 좋았어요. 네. 그 과거형으로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그때 네네네. 지금 관계가 좀 얼마나 많이 잘 틀어졌는데 어울리는데요. 저도 전줄 모르고 눌렀습니다. 아, 하비에르 바르데. 저도 댓글 보고 전줄 알았고요. 괴비에르 괴비에르 바르데. 네, 분명히 잘해준다고 했는데 그런 얘기가 없었거든요. 아니 근데 지금 궤도님은 여기서 지금 예. 명함을 못 내밀어요. 글쎄 말이야. 정작 지금 항의를 해야 되는 분 여기 계세요. 아니 저는 아인슈타인 이후로 얼굴도 안 봐요. 그런데 우리 또 허니님이 네. 콘텐츠 덕후로서 네. 오늘 주제가 취미니까 아 네네네. 하나 제 취미는 사실 일본 만화를 좀 보는 거를 좀 좋아하고요. 평소에 취미가. 알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영화에서 좀 흥행을 꽤 했던 애니들 중에 최신작을 저희 라플리카에서 언급을 안 했어가지고 네. 체인소맨. 체인소맨. 정작- 체인소맨을 좀 재밌지. 추천드리고 싶고요. 톱. 체인소맨은 기본 그 세계관을 말씀드리면 악마 이야기인데 그 악마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네. 그 악마의 힘이 강해요. 특이하게 체인소맨이라는 악마는 전기톱의 악마인데 네. 체인소맨은 악마들이 무서워하는 악마예요. 체인소맨한테 썰려서 죽으면 자기의 존재와 기억이 세상에서 없어져요. 그래서 일종의 다크 히어로 같은 물? 취미가 스포이신가요? 아니 근데 와, 지금 대박이다. 나오셔서 하신 게 그 짧은 시간 동안 취미가 스포셨다. 체인소맨의 내용은 사실 우리 아무도 모르겠고 스포만 2개 당했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동안 얼마나 이런 말씀이 하고 싶으셨겠어요. 네. 진짜 간지러웠죠. 좋아하시는 게 많으시니까. 그래서 저는 그 사실은 오프닝에만 지금 참여를 한 거고요. 세 분이 이제 토크를 네. 이어가시면은 그 마지막으로 네. 저만 사실 제작진이 아니라 저희 많은 스태프들이 같이 만드는 프로그램인데 구독자분들이 너무 계속 사랑을 많이 보내주셔가지고 맞아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 아, 꼭 근데 진짜 드리고 싶습니다. 편집은 정말 저희 편집 너무너무너무 맞아요.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가 오늘 사실 네. 주제가 취미였는데 아직은 취미 이야기 시작도 못하긴 했거든요. 맞습니다. 형님 취미 어떻게 되십니까? 아, 예. 저는 뭐 사실 뭐 모으는 거죠. 뭐. 아, 맞아. 수집, 네. 뭐 모으는 거 취미인 분들한테는 정말 궁극적인 롤모델이셨어. 네. 와, 수집이나 덕질을 하는 이런 취미가 네. 그만두기가 어렵잖아요. 그쵸. 이렇게 강력한 취미가 될 수 있는 이유 설명할 수 있으실까요? 일단은 이 요즘에 덕질 굉장히 사실 수집도 덕질의 일종이죠. 덕질을 왜 이렇게 할까? 도대체 덕질이 뭐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 네. 생각을 해보면은 세상 일이 너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많아요. 그러면 우리의 뇌가 가장 좋아하는 상황은 뭐냐? 내가 통제되는 걸 너무 좋아하는 거야. 네. 내 계획대로 예측대로 뭔가가 움직이는 거. 네. 근데 수집이라는 거, 덕질이라는 건 뭐냐? 내가 계획한 대로 분류하고 모으고 정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통제할 수 있다는 이거는 나에게 너무 큰 자신감과 즐거움과 정말 엄청난 행복을 줍니다. 그러니까 통제할 수 있는 무언가를 이렇게 정리해 놓는 거, 이게 수집, 덕질의 핵심이고 특히나 중요한 게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어떤 리워드가 주어졌을 때 엄청난 도파민이 나와요. 근데 보세요. 덕질을 해. 어떤 가수의 컴백, 누군가의 1위, 네. 누군가의 영화 개봉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나에게 무언가를 확 도파민이 나오게 하는 요소로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덕질이 굉장히 의미가 있고 그렇죠. 그리고 특히나 덕질하는 과정에서 그 사람과 관련된 무언가를 사요. 그것은 나와 내 최애가 하나가 돼요. 네. 그럼 내 최애 성공은 나의 성공이야. 내가 좋아하는 가수의 1위는 나의 1위야. 그럼요. 네. 이거 내가 좋아하는 배우의 1000만 관객 돌파는 내가 1000만 관객 돌파가 되는 거죠. 그런 컨텐츠 있잖아요. 그런 콘텐츠가 바로 최애가 부독한에 가준다면 맞아. 난 죽어도 좋아라는. 네, 물론 이거는 일반 분들은 잘 모르시고요. 네. 제목이 다 아마 있네. 우리 하피디님 정도는 보셨을 거예요. 내가 애정하는 이 지하 아이돌이라는 어떤 개념에서 네. 처음 아이돌을 만나서 최애가 돼버린 분의 이야기예요. 덕질하는 분들은 이거를 보시면 진짜 공감되는 게 많고요. 그래서 막 용돈 아껴가지고 정말. 본인 먹을 네. 거 본인 입을 거 아껴가지고 본인은 똑같은 옷, 네, 똑같은 맨날 추리닝 같은 거 티셔츠, 입고 추리닝 입고 다니는데. 다니면서 맞아. 정말 최애를 위해. 와, 근데 그 모습이
굉장히 감동적이고 좀 아름답게 그려집니다. 또 우리 공감됩니다. 궤도님의 명대사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네. 이거 정말 우리만의 언어로 우리끼리 소통하는 느낌이 드는 게 세 분 얼굴에 정보량이 너무 많아요라고 누가 남겨주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또 우리만의 암호 같은 글쎄 거잖아요. 말이에요. 네. 그렇죠. 이 일단 정보량. 팬인 걸 입증하면서 네. 시청하셨다는 글쎄 인증이기도 하고. 네, 근데 이게 정보량이라는 게 결국 내가 원하는 정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보량 자체가 그냥 많다는 게 아니라 그 정보가 내가 원하는 정보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관심이 가는 호기심이 생기는 정보가 많다. 글쎄. 네, 그러니까 그 정보량 자체 앞에 이제 가로 열고 내가 관심이 많은 정보. 그쵸. 네, 이렇게 호감 보면 될것 가는 정보. 네. 여기 지금 뭐 최애가 부독한에 가준다면 난 죽어도 좋아. 이 제목에 다 나오는데 네. 네. 저 부독한이 사실 음악 좋아하는 분들한테는 그 라이브 앳 부독한의 네. 허다한 그 명반들이 있어요. 예, 예, 예. 뭐 유튜브에서 흔히 보일 걸로 추천드리고 싶은 건 비틀즈. 비틀스도 있지만 칩트릭이라는 밴드 있어요. 칩트릭이란 밴드가 이 부독한에서 라이브 일본에서 네. 공연을 하면서 I Want You to Want Me라는 노래를 라이브로 싱글로 발매해서 그 음반 한번 들어보시면 유튜브에서 한번 찾아보시면 네. 굉장히 재밌거든요. 아, 한번 보시면 알겠습니다. 예. 아까 궤도님이 수집에 대한 그 네. 원리를 말씀하셨을 때 네. 너무 이게 말이 된다고 느꼈던 게 예전에 동진쌤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 음악을 들을 때도 네. A부터 Z까지 알파벳 순서로 듣는다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그게 약간 이런 수집이랑 연결되는 것 같아요. 이거를 내가 원하는 순서대로 정리해서 맞아요. 컨트롤하고 싶은 욕구가 맞아요. 강하신 거잖아요. 맞아요. 저 아까 지금 얘기하시면서 궤도님이나 현모님이 얘기할 때 고개 계속 끄덕끄덕거렸는데 네. 그 수집에 관한 의견이 정확하게 같습니다. 내가 왜 수집을 이렇게까지 과학적으로 할까 생각해봤는데 수집이라는 건 일종의 어떤 물건 원래 그 물건이 무슨 용도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사인을 했든 하지 않았든 네, 네. 그 용도가 있는 물건을 갖고 와서 내가 새로운 의미를 창조하는 거고 네. 저 궤도님 계신데 우리가 밤하늘 같은 걸 보게 되면 이 별빛들이 가득한 게 있다고 가정했을 때 이 별빛들이 서로 다른 시간대에서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광년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하늘이 거대한 과거의 어떤 그런 그 시각화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서로 다른 어떤 데서 빛이 도착하는 거니까. 네. 마찬가지로 저는 이제 파이아케 같은 수집품이 저처럼 이렇게 많지 않다 할지라도 네. 모으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것을 딱 보면 일종의 기억의 극장을 보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억의 극장. 기억의 극장. 더군다나 그 기억의 극장은 서로 다른 시공간에서 온 물품들로 반짝반짝거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억의 극장 자체는 내가 만들어요. 네. 이렇게 생각하면 사실은 수집이라는 것 자체가 무언가를 재창조하는 세계 하나를 작게 만드는 나만의 굉장히 흥미로운 어떤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지금 명언 폭발, 지금 적어라, 수집은 메모, 기억의 메모. 극장이다. 야, 난리가 났습니다. 고급지다, 고급져. 근데 궁금한 예. 게 이런 취미가 수집 같은 걸 너무 예. 극단적으로 하게 될 경우 맞아요. 역사적으로 네. 요건 내가 좀 반려묘사로 삼아야겠다 이런 사건들이 있지 않나요? 너무 그렇죠. 많죠. 수집도 아이고. 약간 뭘 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가장 극적인 사례를 얘기한다면 나폴레옹의 생식기를 수집한 케이스가 있거든요. 그렇게 많아요? 하나인데 나폴레옹이 이제 그 마지막에 죽는 순간에 사실은 이제 굉장히 비참하게 죽었잖아요. 당구대 2대를 붙였어요, 실제로. 그 당시에. 그래서 부검대를 만들어서 너무 중요한 사람이니까 유럽 전체에서. 그래서 부검을 했는데 그때 의사하고 신부가 나폴레옹의 부위들을 사실은 마음대로 잘라서 자기가 가졌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 이제 나폴레옹의 생식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1960년대 말에 그것이 경매로 나왔어요. 와, 그래서 미국에 있는 사람이 굉장히 고가에 샀는데 산 이유가 자기의 부인 이름이 조세핀이야. 근데 나폴레옹의 부인 이름이 조세핀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 샀는데 그 다음에는 또 비뇨기과 의사가 사고 뭐 이런 식으로 돼서 아마 지금 그게 미국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수집품이 3.8cm거든요. 3.8cm인 이유는 올해 내가 너무 자세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3.8cm예요? 네. 너무 작은데 너무 작다 이거는. 그 이유는 오랜 세월이 되다 보면 자연적으로 뭐 예를 들면 수분도 빠지고 뭐 이런 해면체 문제가 구조니까. 있어요. 그렇죠. 아, 또 그렇게 말하니까 그렇죠, 있어 그렇죠. 보이네요. 네. 그럼 이건 사실 좀 물을 넣어보면 네. 이게 뭐 됐고요. 아니, 네, 별로 관심 없고요. 아니, 해면체 구조의 어떤 맥시멈을 네, 알 수 이런 있긴 나폴레옹의 하거든요. 생식기에 예. 관한 것도 있고 또 한 가지 재밌는 사례는 에디슨의 마지막 숨도 수집한 거 아세요? 숨을 어떻게 굉장히 수집해요? 유명한데 그 에디슨이 마지막 죽을 때 아들이 임종을 지켰는데 아버지가 너무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예. 근데 그 옆에다가 시험관을 뒀어요. 네. 그래서 아버지가 마지막 숨을 내쉬고 임종을 하셨잖아요. 네. 그 순간 바로 파라핀으로 밀봉을 했어요. 그 숨이 들어간 거죠 마지막. 그럴 수 이거를 있어요? 모았구나. 네, 그러니까
이렇게 입에 대고 이렇게 부은 건 아니지만 바로 옆에다 둬서 아버지의 숨이 여기 일부가 들어갔다는 거죠. 약간 의미를 부여한 맞습니다. 거네요. 약간 예. 상징적인 그럼 거죠. 그래서 그걸 밀봉을 해서 에디슨의 가장 큰 예찬자 중에 하나가 헨리 포드거든요. 헨리 포드한테 선물했어요. 지금도 미국에 헨리 포드 박물관이 있거든요. 거기 가면 이 시험관이 전시가 돼 있어요. 동준 형님이 예전에 조바심이라는 단어를 야한 단어라고 말한 적이 있다는 그래요? 제보가 들었습니다. 그런 적 조바심. 있어요? 그게 조바심? 조바심이라는 게 무진기행이라는 예. 김성욱 작가가 쓴 보면 네. 그 무진기행이라는 소설 속에서 배드신이 있는데 말하자면 나는 그녀의 손에서 조바심을 빼앗아 주었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문장으로. 그녀의 손에서 조바심을 빼앗아 주었다. 그게 이제 두 사람이 관계를 가졌다는 뜻인데 소설 속에서는 이제 지방에서 솔직히 얘기하면 이제 약간 처박혀 있다고 본인이 생각하는 네. 음악 선생인 여성이에요. 그러다가 네. 서울에서 굉장히 힘 있는 남성이 이게 빨리 해야 되는데 이 사람과 빨리 어떤 식으로든 이 서로 친하게 돼서 내가 서울로 가는 계기를 삼아야겠다라고 조바심을 네. 보이죠. 아하. 근데 그런 그 그녀의 조바심을 소나기에서 빼앗아 주었다란 말로 둘이 관계를 가졌다는 말을 표현해요. 그래서 제가 그 중3 때 그거 보다가 코피 흘릴 뻔했거든요. 아, 너무 조바심이라는 야해서. 단어 너무 때문에. 야해서. 너무 야해서. 야, 지금 조바심. 취미가 등산이라고 하신 분도 계시네요. 예. 등산 등산 관련된 콘텐츠 뭐, 소개해 주세요. 8개의 산? 지금 떠오르는 건. 네네. 8개의 산이라는 이탈리아, 프랑스, 벨기에 합작 영화 있어요. 만든 예. 사람은 벨기에 감독들이고 부부가 만들었어요. 감독들이. 아. 네. 그리고 이제 루카 마리넬리라는 굉장히 유명한 그 이탈리아 감독, 배우가 나오는 건데 네. 두 남자인데 쉽게 얘기하면 성의 장면이 없는 브록백 마운틴. 아, 그래요?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산에 살고 있는 어떤 그 브루노라는 청년이 있고, 네. 그 다음에 이 청년과 어린 시절부터 계속 친하게 지내왔던 피에트로라는 청년이 있는데, 이 친구는 계속 그 산에만 있어요. 알프스에 있는 네. 그 산에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한 사람은 계속 왔다 갔다 이렇게 하게 되면서 세상에 8개의 산을 떠도는 거예요. 8개 산은 비유적인 표현인데 네. 중심부에 있는 산에는 브루노가 있고 그러면서 두 사람의 수십 년간의 우정을 다룬 건데 이 피에트로라는 아이의 그 아버지가 등산이 취미인데 네. 아들은 아버지랑 등산하는 게 싫은 거예요. 네. 근데 옆집 친구인 브루노, 자기랑 친한 브루노는 내 아버지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아버지랑 같이 등산하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 등산이 가장 취미인 사람이 자기의 육체적인 아들은 얘지만 정신적인 아들은 얘 같은 거예요. 아하. 그랬을 때 육체적인 아들인 피에트로가 느끼는 굉장한 박탈감이 있겠죠. 네. 이러면서 둘 사이에서 얘기까지 입체적으로 펼쳐지는 무엇보다도 시각적으로 최고의 등산 영화 중에 한 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작품. 그 영화에서 굉장히 인상적인 게 그 빙산이 이제 알프스에 이제 네. 잔설들 같은 게 남아 있잖아요. 근데 그걸 볼 수 있는 건 여름이에요. 왜냐면 겨울엔 못 올라가잖아요. 너무 힘드니까. 네. 근데 여름에 보는 이 잔설들에 관한 느낌들은 사실은 겨울이 남긴 선물 같은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그것을 보고 있을 때 그들이 보는 건 과거이거든요. 아, 이게 이 마치 영화를 별을 전체를 보듯이. 맞아요. 그러니까 이 영화의 전체를 통틀어서 그게 굉장히 중요한 비유로 작용을 하면서 그 등산 자체에 갖고 있는 두 사람 사이의 애틋한 부분들이 그런 걸로 시각화되죠. 취미라는 거는 네. 인간한테 꼭 필요한 거겠죠? 생존에 꼭 필요한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를 들어서 아니면은 뭐 혹시 회사 생활에서 네. 치열한 경쟁을 하잖아요. 굉장히 교감신경이 활성화돼서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엄청나게 막 이렇게 경계를 하고 막 내가 남을 이겨야 되고 이러는 상황에서 취미 활동은 그거를 조금 내려놓게 되는 네. 일종의 환기를 시켜주는 약간의 휴식 시간이거든요. 그렇죠. 뭔가 쿨링 시키는. 네. 그래서 이제 뭐 대표적으로 그 스르생이라는 컨텐츠 아세요? 네. 네, 스르생 슬기로운. 보면은 의사분들이 이제 취미로 밴드를 합니다. 아. 그게 어쩌면 이 취미 생활로 밴드라는 거는 너무 적합하다. 네, 왜냐면은 굉장히 고도의 집중력을 요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때 밴드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무언가를 합니다. 일종의 유대감을 만들면서 이때 옥시토신이 나와요. 그렇게 되면은 굉장히 부드럽게 내가 어떤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일종의 그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농도를 약간 낮춰주는 완화시켜주는 작용을 한다는 거죠. 특히나 이 밴드 활동은 내가 시간을 맞춰서 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쵸. 일종의 책임감이 약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하지 않는 일종의 가벼운 책임감이 그에게는 굉장히 훌륭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장치가 된다. 그래서 이 취미는 어쩌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네, 와 피디님들 편집을 정말 많이 했었구나. 아니 근데 저도 직장을 다니면서 밴드 활동한 적 있어요. 악기가 뭐였어요? 아 목소리요. 아, 보컬? 싱어였는데요. 와, 아니 역시 서태지. 역시 역시 서태지. 직장이 굉장히 늦게 끝나는 직장이었는데 막 10시, 11시 밤에 딱 연습하러 딱 가서 한 2시간 하는데 네. 그게 너무너무 짜릿한 거예요.
저도 쓸데없는 일을 할 때 그게 너무 희열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쓸데가 있는 일을 맞아. 할 때보다 맞아. 쓸모없는 일을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게 너무 즐겁고 짜릿한 거예요. 한국의 팬들이 가장 많았던 문학평론가가 김현 씨라고 계세요. 지금 네. 작고하셨는데 굉장히 훌륭한 그런 문필가이면서 평론가인데 김현 씨가 뭐라고 그랬냐면 문학이 훌륭한 것은 쓸모없는 것에 대한 것들 때문에 사랑 때문에 예찬. 훌륭하다는 거예요. 모든 세상에 쓸모 있는 것들은 맞아. 쓸모 있다는 이유 때문에 인간을 억압한다는 거예요. 근데 문학은 애초에 쓸모 없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을 평화롭게 만들고 다시 생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런 말을 김현 씨가 한 적이 있는데 그런 걸 생각하면 지금 말씀하셨던 게 전곡을 찌른 거죠. 와, 근데 보통 이렇게 네. 내가 옛날에 이런 노래를 불렀었다라는 말을 하면 그 다음에 따라올 반응이 뭔지를 예상하기 때문에 말을 잘 안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솔직히 너무 들어보고 싶어요. 노래를 한 소절. 노래를 여기서는 안 되지. 이거는 안 돼. 이거 추가 이거는 입금 아무리 아니야, 동태진님이라도 추가 입금 실례인데요. 아니 근데 보통은 은근히 시켜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런 얘기 아니, 할 그런 수도 거 있잖아요. 없어. 내가 왕년에 아, 이렇게 아니요. 네. 회사에서 노래도 했다. 어허. 그냥 넘어가기 너무 아쉬운데 다음에 자, 두 번째 지금 저희가 근데 라이브를 하면 이 두 마이 번째 라이브를 하면 생각도 해볼 수 있다. 와 이런 마이크로 이게 생목으로 노래를 다음 라이브 또 해야겠다. 예. 와. 근데 쓸데없기 때문에 어떤 취미 활동이다라는 말씀하셨잖아요. 네. 쓸데없는 일이라서 어떻게 생각하면은 쓸데없는 일인데 내가 하고 있을 정도로 네. 애정이 있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거는 쓸데없어 보이는 일인 거지 사실은 쓸데없는 일은 아닌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쓸데 있는 것만 네. 쓸모가 있고 효용이 있는 것만 하고 있으면 내가 너무 여유가 없게 느껴지는데 내가 이걸 안 해도 되는 일인데 이걸 맞아요. 하고 있으면 그만큼 내가 내 인생에 뭔가 주체가 된 맞아요. 느낌이 들어서 좋은 것 같아요. 쓸모없는 일은 어쩌면 굉장히 중요한 일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예를 말씀드리자면은 네. 이 코로나를 극복하게 만든 네. RNA 바이러스 백신 아시죠? 네. 네. 네, 이 RNA 바이러스 백신은 원칙적으로 못 만드는 형태였어요. 그러니까 이 RNA 바이러스 백신을 연구하는 과학자는 쓸모없는 일을 하는 사람. 어차피 안 될 그 거니까. 당시에는. 외계인 찾는 것처럼. 네. 네. 근데 이 쓸모없는 일을 하던 커털린 커리코 박사님이라고 계세요. 커털린 커리코 박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이름이 지금 막 만든 것 같아요. 코털이 크다고요? 글쎄, 이름 막 지금 막 억지로 막 죄송해요. 가사를 나 막 너무 아니 이 훌륭한 박사님을 어떻게 커털린 코리코? 커털린 커리코. 네. 근데 코털 무슨 코털 아닙니까? 글쎄. 어쨌든 이분은 될 것 같은 거야. 이게 자기의 인생을 걸 수 있는 것 같아요. 야, 쟤 허무맹랑한 연구 안 돼. 돈 주지 마. 네. 연구비 끊기고 다른 연구하면서 막 격가지로 하고 막 이런 상황인데 네. 코로나가 터졌어요. 예. 커털린 커리코 박사님에게 이제 연구 인프라가 막 몰리면서 네. 드디어 RNA 바이러스 백신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모두가 쓸모없는 일이라고 했던 수십 년간 그 일을 해왔던 분인데 결국 그 쓸모 쓸모없는 있는 일이 일이 인류를 구한 거고. 그래서 이 커털린 커리코 박사님이 2023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그러시구나. 수상합니다. 그러니까 취미, 덕질 여러분들 멈추지 마세요. 글쎄요. 그게 여러분을 구합니다. 저는 사실 생각난 영화가 동진 평론가님도 너무너무 극찬하신 영화 뭐죠? 파벨만스예요. 파벨만스.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자신의 자전적인 이야기를 평생을 벼르다가 이제 영화를 만든 건데요. 이 아이가 난생 처음 극장이라는 걸 가서 스크린으로 영화를 딱 만나는 그 순간부터 영화의 세계에 매료가 된 거예요. 아하. 그래서 영화에 사랑에 빠지는데 엄마가 아빠한테는 비밀이야 이러면서 작은 카메라를 선물로 줘요. 오. 근데 그 카메라를 받은 날부터 거의 뭐 베개 밑에 놓고 잘 정도로 손에서 놓지를 않는 거예요. 매 순간 일상을 기록을 해요. 근데 이게 사실 우리가 느낄 때는 취미잖아요. 그렇죠. 그 아이의 취미. 근데 이게 취미가 이렇게 한두 해 계속 놔두다 보니까 얘가 진짜로 막 애들을 모아가지고 영화를 만들어요. 근데 그 영화를 만드는데 100불을 쓰겠다 그래요. 100달러를. 아빠가 뭐라 그러냐면은 그 폴 다노 배우가 역할을 했는데 네. 무슨 영화를 만드는데 100달러씩이나 써. 무슨 취미에 글쎄, 그렇게 글쎄, 돈을 맞아. 써라고 해요. 근데 그때 애가 그냥 그래서 뭐 그래도 나는 영화 계속 찍고 싶어요 이러는데 예. 이 아빠는 이제 좀 더 진짜 직업 같은 거를 해라 이러는데 애가 점점점 그쪽으로 더 빠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일부러 아빠의 말끝마다 그 합의 너 그 합의라고 하니까 한 번 딱 얘가 말을 해요. 합의라는 말 그만하라 하라고. 그래서 취미라는 게 진짜로 정말 뭐 쓸데없는 일이라고 취급할 수도 있지만 이게 잘 놔두고 잘 키워주면 정말
세계적인 스필버그 같은 그럼. 감독이 될 수도 있는 게 취미이기 네. 때문에 저는 특히 어렸을 때는 그냥 좋아하는 거 맞습니다. 마구 탐닉하고 몰두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정말 맞는 것 같아요. 맞아. 어릴 때는 좋아하는 것을 갖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어떤 그 사람의 기량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릴 때는 중요한 게 뭐 이건 왜 좋아, 이건 하지 마, 이건 해야 돼 이게 아니라 그냥 무언가를 좋아한다면 대상이 뭐든 간에 밀어줘서 키워야 된다. 그게 기량이 됩니다. 네. 사람이 항상 바쁠 것 같고 평생 뭐 그럴 것 같지만 사실은 뭐라고 할까? 그러니까 행복해지기 위한 조건들이 여러 개가 있을 텐데 그 중에 하나가 취미가 많은 사람이 행복할 확률이 높아요. 예를 들면 저희 어머니가 이제 80대 후반이신데 뜨개질 취미가 평생 취미세요. 네, 그래서 맞아요. 지금까지도 계속 뜨고 계시는데 네. 가끔씩 밤새도록 하시거나 제가 예를 들어서 미국의 굉장히 유명한 관광지인 데스밸리 같은데 네. 어머니를 어렵게 모시고 드라이브해서 갔는데 네. 그 데스밸리에 완벽한 그 그 사막이 사막에서? 있는데 거기서 안 내리시고 그냥 그 제 차에서 뜨개질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이거 다 맞아 뜨고 이러시는 거예요. 완전 집중하고 계셨구나.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게 뭔가 싶어서 생각을 했는데 네. 지금 저희 어머니의 삶에서 뜨개질이 없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면 굉장히 힘드실 것 같거든요. 이런 생각을 하면 사실 이게 뜨개질이든 독서든 음악 듣기든 친구들 네. 만나는 거든 취미가 없으면 특히 나이를 먹을 때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취미 부자인 게 좋죠, 진짜. 네. 간만에 진지한 질문 주제와 연관된 네. 거 있네요. 네. 취미는 취미로 남겨야 한다. 취미가 일이 되면 흥미를 잃게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은 일과 취미가 분리된 삶을 사는 것 같은데 세 분은 덕업일체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 부럽고 멋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서 이게 네. 일이 되어서 조금 더 부담감이 생기거나 멀어지거나 어려워지거나 그런 건 없어요? 저는 일과 취미를 구분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일이라고 부르는 건 뭐냐, 취미라고 부르는 건 뭐냐. 이게 결국 내가 돈을 번다라는 건 일이거든요. 돈을 쓴다라는 게 주로 취미예요. 근데 미래에는 AI 시대가 되면서 도대체 이 일을 하는데 사람들이 왜 나한테 돈을 주지라는 것들이 생길 겁니다. 네. 네. 누군가는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벌기도 하고 누군가는 잡담하면서 라면을 먹으면서 돈을 벌기도 하고 그러니까 일과 취미의 경계가 모호해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저한테 너는 취미로 일을 하니까 좋겠다. 과학 이야기하는 거 얼마나 행복하냐? 근데 이거는 맞는 말씀이신데 그렇다고 힘들지 않은 건 아니에요. 그건 네, 그렇죠. 왜냐면은 힘든 것과 쉬운 일은 이렇게 딱 구분이 되는 어떤 가치입니다. 근데 힘든 건 맞아. 네네. 절대 쉬운 일은 아니에요. 매일 공부해야 되고 매일 훈련해야 되고. 네. 근데 이게 즐거운 일이냐 괴로운 일이냐. 이걸로 봤을 때는 즐거운 일이 맞죠. 그러니까 저는 취미로 일을 하는 사람이지만 힘들지만 즐거운 일을 하는 사람인 거죠. 일과 취미를 구분하는 게 근데 싫으냐 힘드냐 뭐 즐겁냐가 아니라 이게 수익으로 연결되느냐가 그렇죠. 진짜 큰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궤도님 같은 경우는 이제 좋아하고 즐거운 일을 하는 것도 물론 장점이지만 그걸 하면서 이게 내 수익으로 연결된다는 게 진짜 장점인 거죠. 너무 대단하고 사실은 네. 너무 훌륭한 일이고 저희 팀이 이렇게 유지될 수 있는 것도 전부 다 이제 많은 분들이 도와주시는 거죠, 사실. 네. 만약에 내가 더 이상 뭐 이런 식으로 과학 커뮤니케이션을 하거나 방송을 하거나 이러지 않는 나이가 됐다. 그럴 때 내가 계속 과학 커뮤니케이션만 취미로 할 거예요? 아니면 다른 어떤 취미를 갖고 싶은 게 있어요? 다른 거는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정말 혼자서 누구 동네 꼬마애를 붙잡고라도 계속 과학 커뮤니케이션을 하겠네요. 그 플랜이 있어요. 플랜이 이미 있어요? 몇몇 과학자들하고 네. 몇 세가 넘어가면 탑골공원에서 이제 과학 커뮤니케이션 와. 하는 플랜이 있어요. 네, 사이언스 버스킹을 하자. 사이언스 버스킹. 누구를 상대로? 노년층을 상대로? 이제 거기 걸리는 사람들이죠. 한번 걸리면 이제 죽는 거예요. 너무 웃기다. 할아버지들이. 이런 탑골공원에 계획까지. 가면은 공유가 단팥빵 받고 있지 않나요? 공유도 걸릴 수 있어요. 네. 단팥빵의 효능을 아십니까? 역시 보법이 다르네요. 이러면서 이제 가는 거지. 그렇게. 인류가 최초로 키우기 시작한 애완동물 효모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예. 어쨌든 탑골공원 플랜이 지금 이미 있습니다, 머릿속에. 예. 궤도님의 어떤 이러한 노력이 진짜게 문화에 스물스물 반영되고 있다고 느끼는 게 제가 최근에 어떤 프로그램을 보고 이거 궤도님 딱이다 한 게 취미는 과학이라는 EBS 프로그램이 있어요. 너무 좋아하는 제목이 방송이고. 취미는 과학이에요. 맞아요. 취미는 과학이라는 EBS 그리고 프로그램인데. 대포코님이 진행하세요. 네, 여기 계신 우리 항성님이시고 항성? 저와 같이 과학 커뮤니케이션을 맞아요. 하는
천문학, 관측 천문학 박사님이십니다. 네. 네, 아주 훌륭하신 분이시고 네. EBS에서 지금 가장 히트친 방송입니다. 취미는 저게요? 과학. 저는 나중에 나이가 들면 과학 전기. 진짜 막 뜨개질도 하고 싶고 그냥 네. 진짜 지금은 시간이 없어서 못하는 게 너무 많잖아요. 네. 나중에는 정말 정원 가꾸고 왜 정원을 가꾸는 게 야. 최고의 취미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일단 정원이 있어야 되잖아요. 정원을 가꾼다는 네. 건 일단은 부자라는 전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만이 아니라 보통은 이게 화분을 가꾸거든요. 그쵸. 근데 어쨌든 뭐 가드닝이라는 게 이게 인간의 최고의 즐거움이라고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좋아하는 그 유명한 동화 작가님이 계세요. 오, 타샤 튜더라고. 타샤 튜더. 아. 네, 뭐 한 100권이 넘는 동화책을 이미 집필을 하셨고 일러스트레이터도 하시는데 그분이 취미 부자시거든요. 네. 그래서 뭐 베이킹도 하시고 그림도 그리고 글도 쓰고 이런 분인데 이분의 탄생 110주년을 맞아서 아시아 최초로 최대 규모의 기획전을 12월 11일에 오픈을 합니다. 와. 그래서 이거를 보러 가려고 저도 기다리고 있는데 야. 네, 롯데 뮤지엄에서 하고요. 저 그림체요. 네. 너무 예쁘다. 근데 사실 이런 슬로우 라이프 그리고 뭔가 소박하지만 뭐 정갈한 그런 삶을 대하는 태도 이런 게 요즘에도 유효하고 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가서 힐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그림체도 그렇고 색감이 너무 좋네요. 글쎄. 근데 아까 전에 좀 되게 재밌는 질문이 또 하나 들어왔는데 세 분은 이제는 안 하는 옛날 취미 있으신가요? 이제는 안 해요. 예전엔 했지만 못하는은 있어요. 저도 있어요. 뭐예요? 저는 프라모델 만드는 걸 너무 좋아했어요. 시간이 없어서 못하죠. 네, 어릴 때는 너무 신이 나서 막 하루에 하나라도 조립을 안 하면 너무 괴로운 거야. 그래서 그 초등학교에서 파는 그 100원짜리라도 사갖고 조립을 해서 즐겼어요. 그 정도로 좋아했는데 어느 순간 프라모델을 조립하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그렇겠죠. 나이가 드니까 이제 목 디스크가 제가 방구석에 앉아서 맞아요. 이렇게 조립을 했었는데 네, 그게 이제 안 돼. 이러고 일어나니까 목이 네, 큰일 나요. 그래갖고 지금 사놓고 조립 못하는 프라모델이 꽤 있어요. 네, 가오가이거. 가오가이거 지금 너무 조립해야 근데 되는데. 저도 사실 뭐 목 디스크 이슈도 있고 바쁘니까 레고 맞추기 이런 거를 못 하는데 크리스마스, 연말 이때가 저한테는 그 딱 1년에 한 번 허용되는 시기예요. 아 그나마 약간 시간이. 네, 그래서 제가 옛날에 조카들이랑 같이 뭐 몇천 피스 맞추기, 뭐 레고 하나 맞추기 이런 거를 꼭 이때 되면 했었거든요. 그래서 요맘때 되면은 막 캐롤 틀어놓고 파자마 입고 집에서 이거 맞추는 게 저한테는 약간 로망이에요. 취미라는 게 취향의 반영인데 그런 취향 또는 습관, 버릇 이런 게 환경, 배경 혹은 계층, 권력 이런 거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아비투스잖아요. 어허. 네. 아비투스라는 책도 있었고 그게 이제 영어 헤빗에서 같은 어원에서 나온 맞아요. 건데 네. 아비투스 이야기 해주실래요? 책 아니, 추천으로? 아비투스는 워낙 지금은 뭐 많이 알려진 개념이고 원래는 좀 어려운 그러니까 피에르 보르디웨라는 프랑스 사회학자가 사회학자, 네. 아비투스에 관한 걸로 이제 많이 알려져 있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영어의 헤비틀 아비투스 뭐 네. 같은 같은 어원을 갖고 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통 취향을 갖고 있어서 마음대로 내가 이걸 좋아하고 이걸 싫어한다는 나의 취향은 오로지 내가 그냥 선택해서 자율적으로 그걸 결정한다고 생각하지만 생각보다도 훨씬 더 어린 시절부터 자기가 쌓아온 사회문화적인 환경 속에서 경제적인 환경 속에서 자기가 몸이나 정신에 자연스럽게 습득해서 쌓여온 그 사람 고유의 성향 뭐 이런 게 이제 아비투스인데요. 이 아비투스라는 게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의 취미와 취향에도 계급이 있어서 서로를 구별짓게 만든다는 건데 사실은 굉장히 좀 씁쓸한 부분도 있죠. 저는 이 아비투스를 생각할 때마다 항상 떠오르는 게 있어요. 그게 제가 저희 집에 어렸을 때 좀 이렇게 굳이 경제적으로 얘기하면 가장 잘 사는 사람이 1이고 가장 별로 이렇게 어려운 환경이 100이라고 친다면 네. 제 생각에 한 75쯤 살았던 것 같아요. 저희 집이. 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굉장히 돈이 없는 환경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거기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가고 이제 했는데 대학교 가고 나서 이제 졸업하고 직장 다니고부터는 제 판단에서 나쁘지 않은 쪽으로 쭉 걸어왔어요. 네.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막 너무 쪼들리거나 이러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게 제 가장 중요했던 10대 시절에서 20대 초반까지 제가 워낙 없이 살아서 지금도 어떤 장소에 가면 계급적인 위축감 같은 걸 느끼거든요. 근데 그게 대단한 게 아니고요. 예를 들면 은행 같은 데 가도 계급적인 위축감 느끼고요. 예를 들어서 와인바 같은 데를 가도 제가 뭐 와인을 안 먹어봤겠어요, 이제는? 꽤 많이 먹어봤을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인바에 가서 이렇게 와인 맛있네라고 하는 느끼는 순간에도
저와 그 장소를 분리하는 어떤 굉장한 괴리감 같은 걸 느껴요. 왜 그런가 생각해봤는데 이게 사실은 피에르 브루디위도 그런 얘기 했었거든요. 돈으로 취향을 살 수 없다고 말하는데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 어려서 예를 들면 그런 것을 즐길 수 없는 환경 속에 있다가 예를 들어서 갑자기 한 25살 때 무슨 직업적으로 성공하거나 로또가 당첨되거나 하면 갑자기 그걸 즐길 수 있을 만한 환경이 되잖아요. 네. 그래도 그게 안 즐거워. 이게 이제 아비투스인 네. 건데요. 제 재밌죠. 스스로가 그런 걸 굉장히 많이 느껴요. 그래서 왜 무슨 우리가 이 자수성가로 가장 크게 일군 정주영 회장 같은 사람들을 떠올릴 때 와, 저 사람 너무 소탈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비투스 때문이에요. 그 사람이 나중에는 현대라는 어마어마한 그런 그 거대한 제국을 건설했지만 그 사람이 어렸을 땐 가난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먹었던 이런 음식들에 대한 것들이 그대로 남아서 나이가 든 다음에도 그런 걸 찾으니까 남들 눈에 보면 소탈해 보이겠죠. 이런 걸 생각하면 약간 좀 취향에도 계급이 있다는 네. 얘기니까 그쵸. 씁쓸한 부분들이 있죠. 그러네요. 익숙한 것을 먹을 때 또 편안해지니까. 그쵸. 저도 이제 굉장한 뭐 비싼 어디를 초대받아가지고 그쵸. 약간 굉장히 막 파인 다이닝을 먹는데 너무 예뻐서 먹기가 아까운데 먹었을 때 너무 맛있는 건 알겠는데 네. 편안하진 않아요. 안 편해요, 안 편해. 오히려 저 떡볶이, 핫도그 이런 걸 너무 행복해요. 오히려 떡볶이라뇨? 지금 떡볶이가 얼마나 중요한 음식인데. 동진님 떡볶이 글쎄 같은 말이야. 거는 먹고 싶어도 못 먹어요. 글쎄 말이야. 돈을 아무리 줘도 못 먹잖아요. 떡볶이가 얼마나 중요한 저는 음식인데. 그냥 떡볶이. 그냥 떡볶이. 그렇다면 인정. 그냥 네, 떡볶이. 네, 네. 연말 계획 있으세요? 연말 계획. 네. 그냥 현재로서는 거의 특별히 한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어디 가시나요? 멀리? 우리는 여행? 어딘가를 갈 수도 있고요. 이 얘기하면 아직 스포일러하면 안 되겠네. 네. 네, 근데 중요한 뭐 뭐가- 연말에는 사실은 네. 또 스케줄이 네. 또 잘 또 차곡차곡 쌓여 있습니다. 우리 동진쌤의 연말 계획은 아, 어떻게 되세요? 그냥 뭐 특별히 현재로서는 취소한 것들만 너무 많아가지고 아, 그래요? 제가 연말에 사실 원래 항상 십몇 년 동안 했던 어떤 큰 행사가 있는데 10몇 년 동안? 네, 메가박스에서 제가 하는 행사가 있어요. GV 같은 것도. 네, 한 10개짜리를 모아서 하는 시네마 리플레이라는 행사가 있는데 와, 재밌는 거. 올해 처음으로 안 해요. 그래요? 그래서 갑자기 시간이 남아서 이제 뭘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저희랑 놀면 되겠네요. 네. 네. 좋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꿈만 같지 않아요? 저희 1년 전에 연말이라고 크리스마스 뭐 이런 거 주제로 네. 토크하고 그게 엊그제 같아요. 아, 그러네. 기억나세요? 저희 다 그 빨간색 꽃 하나씩 꽂고 그렇죠. 크리스마스 맞아. 주제로 했었어요. 제가 크리스마스 옷 입었죠. 네, 니트 예쁜 거 니트 입고 예쁜 거 오고 그거. 찰스 디킨스 얘기 막 하면서 맞아. 근데 그게 1년 전이었던 거예요. 야, 벌써 근데 오네. 시간이 크리스마스가. 빨리 지난 것도 신기하지만 와. 우리가 같은 프로그램을 이렇게 더 끈끈해진 더 그러니까. 깊어진 관계로 이어가고 있다는 건 기적이에요. 여러분 덕분에 정말 이렇게 안 해봤던 라이브도 해보고 여러분과 함께하는 두 번째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너무 의미 있습니다. 근데 산타 오늘- 옷 입고 네. 떡볶이 먹어요. 근데 네. 맞아. 우리가 잠을 주제로 한번 했었잖아요. 아, 그쵸. 잠 주제로 한 날 저희가 진짜 이제 와서 고백을 하는 건데 아, 셋이서 약속을 했었어요. 맞아. 우리 파자마 입고 오자. 방송할 때 파자마 입고 와서 녹화하자 해서 저 궤도님이 파자마를 주문을 샀어. 했어요. 근데 쿠팡에 샀는데 맞아. 저 그 잠옷 뜯지도 않고 그대로 있어요, 집에. 그 하루 해야겠다. 근데 저는 그 말을 제가 뱉어놓고 진짜 바보같이 까먹었어. 까먹었어요. 그래서 그냥 맞아. 평상시 같이 와서는 기억나요. 도착해서는 아 맞다. 파자마 입기로 했지 했더니 궤도님이 주문을 했다는 거예요. 나는 집에 있었어요, 그때. 너무 내가 그걸 준비해놓고 안 갖고 온 거야. 그러니까 사실 우리 이런 뒷얘기 할 거 참 많은데 오늘 한다고 해놓고 못했네. 맞아, 뒷얘기 하나도 못했는데. 촬영이 생각보다 진짜 길어요. 길어요. 네, 솔직히 너무 많이 잘려서 아쉬운 것도 너무 많고. 근데 그래요, 우리 그래서 재밌는 것도 있고. 연말에 아까 그 딱 그 귤 까먹으면서 만화책 보는 그 감성으로 파자마 입고 뭔가 파자마 파티하는 느낌 파자마? 하나 해요. 괜찮을 것 같지 않아요? 네. 자, 저희가 오늘은 라이브 방송을 하느라 사실 콘텐츠 이야기는 많이 못했고 네. 여러분들과의 소통을 중심으로 했어요. 정말 셋이서 하던 방송을 오늘은 1,100여 분이 함께 만들었기 2,000 분이 때문에 넘었습니다. 2,000분.
이미 2,000분이 넘었습니다. 2,000분이 넘는 분들과 함께 예. 방송을 했기 그런 때문에 2000이라고 써있네. 네, 그만큼 더 풍성하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너무 재밌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오늘 콘텐츠 몇 편 소개해 드렸으니까 또 하피디님이 또 소개해 주신 콘텐츠도 있고 하니까 예. 나중에 저희가 제대로 또 재가공을 해서 올릴 때 더보기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토크 재미있으셨다면 아직도 구독을 안 하고 계시다면 라이프 플러스 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해주시고 오늘 저희가 댓글이 너무 빨리 지나가서 미처 못 읽었으니까요. 좋은 댓글 꼭 저희가 봤으면 하는 댓글들 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와 근데 지금 저기 적어주시는 게 영양가 없는 대화 좀 제발 좀 많이 남겨달라고. 나도 그게 아까 네. 영양가 없는 오늘 방송 너무 즐거웠어요가 네. 나 오늘 베스트 댓글 그러니까. 야 이거는 진짜 글쎄. 취미 같은 방송이었던 거죠 오늘. 너무 감사하네요 사실은. 약간 네. 우리가 평소에는 예. 좀 너무 본업 같은 방송을 글쎄 많이 말이에요. 했다면 꽉 오늘은 채우잖아요. 사실. 네. 꽉 채운 것 중에 골라내는데 취미, 부럽 같은 방송이었던 네, 것 이렇게 같아요. 하니까 아까 아비투스 얘기하면서 약간 위기가 왔었거든요. 아 영양가 있으면 어떡하지 했는데 그 위기를 넘어서서 결국 그러니까. 영양가 없는 네. 방송이 됐어요. 너무 웃긴다. 저당 방송입니다. 아, 저만 너무 이렇게 클로징하면 아쉬우니까 네. 두 분도 클로징을 좀 해주세요. 좋습니다. 네. 라이브입니다. 네, 라플 위클리를 사랑해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뭘 또 시작을 해? 아, 끝내야지. 뭘 또 시작을 해? 늘 이렇게 많은 사랑을 보내주셔서 깊이 감사드리고요. 네, 저희가 이렇게 금요일 밤에 여러분께 찾아왔습니다. 늘 금요일 많은 밤이라고 이 그러는데. 콘텐츠를 보내드렸지만 오늘은 저희가 소통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자리를 누리는 그런 느낌을 한번 나누고 싶어서 이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편집본이 올라올 겁니다. 이 편집본에 많은 댓글과 조회수가 달린다면 우리가 또 언젠간 이 편안한 라이브 방송으로 돌아올 수 있겠죠? 동진님도 한마디 하셔야 돼. 다 썼는데 뭐 제가 제가 다 썼대. 너무 짜증나네. 제가 나와서 제가. 다음에 나도 말 좀 하자. 우리 이렇게 버럭버럭 끝낼까요 글쎄. 그냥? 짜증나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진짜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편안한 밤 되세요. 오늘 주제가 직장인이에요. 직장 생활을 해본 경험들이 다들 있잖아요. 아, 그럼요. 저 때만 해도 제가 요즘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럼 나는 뭐예요? 오픈 오피스가 과연 효율적 이거에 대해서 연구를 한 적이 있는데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 야, 그거 외우세요? 제목에 모든 설명이 다 있죠. 검색하면 거의 세브란스 병원 나오고 진정한 워라벨의 완벽한 분리가 후보로 나온 사람이 누구냐면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하고 케이트 윈슬렛. 타이타닉 이후에 11년 만에 만난 영화. 직장 가다 갑자기 때려칠래 하고 내가 총을 난사하게 되는 지경까지 갈 정도로 일단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궤도가 이런 작품들을 많이 보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실까 봐 명장면 중에 하나가 제가 이런 작품 많이 보지 않기 때문에 저는 많이 안 보는데 새로 왔기 때문에 왜 침을 삼키세요? 그 네. 아무도 오지 않는 그 비상구 계단 쪽에서 네.